근육은 쪼그라들고 관절은 삐걱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노년이 무병장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침대 위에서 눈뜨게 됩니다. 병이 아니라 게으름이 당신의 삶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매일 안 하면 죽음을 앞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꾸고 게으른 하루가 병든 10년을 만듭니다. 걷지 않으면 걷는 법을 잊고 굽히지 않으면 굳는 순간이 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해야 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발끝 들기입니다.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여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생존력, 균형 감각, 낙상 예방, 뇌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노인의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며 신경 반응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낙상, 바로 그것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허리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금가고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80% 이상이 발끝을 제대로 들지 못해 생기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의식 중에 질질 끌리는 발끝, 살짝 튀어나온 문턱, 매트 위 주름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바로 병상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발끝 들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하체의 감각을 깨우고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을 되살리며 뇌와 발 사이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강화되어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발끝 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이며 이곳을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현기증,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 발가락과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하루 34세트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종아리가 뻐근하지만 그것은 기운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침대 옆, 욕실 앞, 부엌에서도 할 수 있어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한 생존 운동이라 불릴 만합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의 병원 침대행을 막아준 유일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3세 양영분 할머니는 2년 전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면서 몇 달을 누워 지낸 후로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항상 벽을 짚고 걷거나 이웃의 부축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발에 감각이 무뎌졌고 다리는 계속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마침 복지관에서 알려준 발끝 들기 운동을 집에서 혼자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게 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들고 나면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몇 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다리의 반응이 빨라지고 발끝이 힘있게 올라가며 무엇보다 걷는 걸음이 가볍고 빠르게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2달을 실천한 어느 날 양 할머니는 혼자 복지관까지 20분을 걸어가는데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방 안에서도 넘어질까 겁이 나 걸음을 멈췄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시장도 가고 계단도 오르며 내 2발로 끝까지 살아볼 거야 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발끝을 하루에 10번 드는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운동입니다. 넘어지는 노인은 뇌도 주저앉습니다. 걷는 자신감을 잃은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전신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살리며 뇌졸중까지 막아주는 생명 운동입니다. 노년의 어깨는 조용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기 어렵고 나중에는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며 결국엔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어깨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팔, 목, 등, 심지어 가슴과 손까지 이어지는 상반신의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어깨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굳기 시작한 어깨는 점점 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뇌의 운동센터까지 자극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활동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작은 통증 하나가 전신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샤워할 때 등을 닦지 못하고 옷을 입고 벗는데 고통을 느끼며 심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극심한 야간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고 더 굳으면 병상에 누워버리는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은 단 하나의 습관, 매일 하는 어깨 돌리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도와 마디를 부드럽게 만들며 노화로 굳어가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은 목, 등, 팔까지 함께 자극되며 신경계의 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어깨만 이용해 천천히 앞쪽으로 10회, 뒤쪽으로 10회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세우거나 몸통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샤워 후 TV를 보며 틈틈이 할 수 있어 누구든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기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을 수 없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파스만 붙이며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앉은 채 끙끙 앓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진단은 유착성 관절 낭염, 일명 오십견이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관절이 굳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활치료사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어깨 돌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해 작은 움직임도 어려웠지만 하루 5분씩 벽을 짚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3일, 일주일, 2주일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깨가 완전히 풀리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코트를 입으며 눈물을 쏟을 만큼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어깨 돌리기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깨는 말없이 굳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한번 망가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매일 어깨를 돌리는 그 작은 습관이 치매, 낙상, 고통, 병상 생활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돌린 어깨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 계단은 점점 외면받고 있지만 사실 이 계단이야말로 노인의 근력을 되살리고 심장을 강화시키며 뇌를 깨우는 최강의 종합운동장입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근육, 관절, 심폐, 균형 감각,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고효율 생존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데 이 계단 오르기는 하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낙상 사고를 막고 침대 위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계단은 단순한 수직 공간이 아닙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발목, 심장, 폐, 뇌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하체 근육의 70% 이상이 동원되며 이 근육은 곧 장기 기능 유지, 혈액순환 촉진, 기초 대사량 유지, 당뇨고혈압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계단 오르기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막는 유일한 일상 속 운동으로 하루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노인은 점점 발이 낮아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결국엔 작은 턱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 결과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와병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 자립 가능한 노인과 누워있는 노인의 갈림길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에 단 5분 계단 오르기를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며 인지 기능이 깨어나고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을 정확히 디디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를 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올 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씩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살아나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80세 김정순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보다 더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도 알아보고 실내 운동도 시도했지만 답답하고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운동지도사에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한 층, 그 다음엔 2층, 일주일 후엔 3층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호흡이 훨씬 편해지며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일부러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했고 복지관에서도 걸음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받으며 다시금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며 계단이 나를 살렸어. 이제 엘리베이터는 심심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로 주변 노인들에게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도전이 아닙니다. 계단은 삶을 되살리는 통로입니다. 발을 들고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그 습관이 심장 박동을 살리고 근육을 붙잡고 기억을 되살리며 병원 침대가 아닌 거실을 걸어다니는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앞에 놓인 계단, 그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90세까지의 인생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노년의 생존 계단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제대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결과 걷다가 무릎이 나가고 다리가 휘고 결국엔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못 걷는 신세가 됩니다. 걷기 운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근육은 빠지고 균형 감각은 무너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치매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걷지 않는 노인은 결국 걷는 법을 잊는 순간이 오고 이는 곧 몸이 기능을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근력 유지, 뼈 건강, 심폐 기능, 인지력, 면역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종합 건강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약보다 낫습니다. 걷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은 사라지고 허벅지는 힘을 잃고 무릎은 체중을 감당 못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까지 모두 걷기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매일 정해진 시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 걷기 운동의 적정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며 이 시간을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며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발은 뒤꿈치부터 딛고 앞꿈치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빠르기, 즉 시속 4km에서 5km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지방이 연소되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로 혈액이 공급되며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 그리고 매일의 습관화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걷는 사람만이 오래 걷고 오래 삽니다. 이 간단한 걷기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85세 유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갈 일도 줄어들었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뒤 딸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숨이 차고 다리가 땡기며 힘들었지만 하루에 10분씩 늘려가며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고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한 달 뒤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엔 40분을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외출이 즐거워졌고 자연스레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걷는 게 내 약이고 발이 아직 살아있단 증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죽습니다. 다리가 죽으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병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모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30분 똑바로 정성스럽게 걷는 그 시간이 병을 밀어내고 치매를 늦추고 죽음을 한 발 더 멀리 보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걷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90세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5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5번째 운동은 바로 허리 돌리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노년기의 허리는 나무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짝 뻐근하던 것이 어느 순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면 통증이 번개처럼 번지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이라는 고통의 3종 세트로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게 됩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이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생명줄 같은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고 망가지면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고문처럼 변하는 현실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무게가 집중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장기들이 눌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변 장애와 불면증까지 찾아오는 전신 건강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허리 돌리기는 바로 그 무너지는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과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기를 자극해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하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게다가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골반을 정렬시켜 무릎과 발목의 부담까지 줄이며 어지럼증과 만성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허리 돌리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만 움직이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호흡은 깊게, 동작은 천천히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허리의 유연성, 장기 기능, 중심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한도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찌르듯 몰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주위 근육이 너무 약해지고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건드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재활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첫 번째 운동이 바로 허리 돌리기였습니다. 처음엔 고통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날 정도였지만 하루에 5분씩 천천히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를 숙이는데도 통증이 사라졌고 2달 후엔 등산 스틱을 짚고 천천히 동네 산책도 가능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허리 돌리기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허리는 자고로 매일 돌려야 안 썩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생명순환 운동입니다. 허리가 곧으면 마음도 펴지고 자세가 곧아지면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매일 단 10분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습관이 90세까지 병 없이 걷고 앉고 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허리를 돌리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몸속 장기를 춤추게 하고 골반을 바로잡고 혈관을 뚫으며 무병장수의 길을 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허리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시작이고 인생의 연장이며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이렇게 쉰내가 나지? 아버지, 가까이 가기 좀 그래요. 할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진동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거울보다 더 중요한 곳을 봐야 합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군데 이곳들을 매일 닦지 않으면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결국 사람들 마음도 멀어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부위 중 첫 번째는 항문 주변입니다. 노인 냄새의 시작점이자 핵심 진원지가 바로 항문 주변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를 꺼리는 이 부위는 사실 냄새의 지옥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앉고 매일 배출하고 하루 종일 밀폐된 속옷에 쌓여 있는 그곳이야말로 세균과 노폐물이 뒤엉킨 생체 쓰레기장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닦지 않으면 며칠 새에 악취가 옷을 뚫고 퍼질 정도입니다. 노인이 되면 피지선의 변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지방산과 만나면서 특유의 쿰쿰하고 신내 같은 노인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항문 주변은 이 물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배설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배어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문을 씻지 않아서입니다. 향수는 절대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악취 위에 향기를 뿌리는 건 쓰레기 위에 꽃을 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항문은 그냥 물만 흘리고 끝냅니다. 혹은 비누를 대충 한번 문지르고 말지요. 그러나 이건 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헹군 수준입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면 손이나 전용 세정용품을 사용해 구석구석 문질러야 하고 특히 항문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땀과 분비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만 소홀히 해도 하루 만에 쿰쿰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맡게 됩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항문 주변이 습하면 박테리아가 미친 듯이 번식합니다.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가려움증과 염증까지 유발됩니다. 매일 샤워 후에는 항문 주변을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내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냄새는 언제나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눈치챕니다. 가족이 조심스럽게 냄새 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이미 오랜 시간 참은 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을 닦는 건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6세 박모. 어르신은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이 잘 다가오지 않고 며느리도 대화가 줄어들자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 이상한 냄새 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검색을 시작했고 노인 냄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문 주변 위생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비누를 들고 본격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항문 주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먼저 옆에 앉고 며느리가 웃으며 요즘 샴푸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냄새 하나 없앴을 뿐인데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항문 닦는 걸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지. 냄새 하나 없앴더니 사랑이 돌아왔어. 이처럼 항문 주변을 씻는 일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매일 2분 꼼꼼히 닦는 습관이 당신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노인 냄새는 지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두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를 간과하면 노인 냄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타구니는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음습하고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피부가 겹치고 통풍은 거의 없으며 하루 종일
속옷과 바지에 눌려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땀과 세균의 번식장이며 악취의 근원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활동량은 줄고 땀의 성분도 변화하여 냄새가 더 진하고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변화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피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은 고환이, 여성은 음순 부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가 불결하면 성기 주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땀, 분비물, 피지, 노폐물이 하루 종일 여기서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의자에 남는 채취, 옷을 벗었을 때 확 퍼지는 시큼하고 눅진한 냄새. 이건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고인 분비물과 오래된 피지, 박테리아의 혼합체입니다. 말 그대로 썩은 냄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냄새가 겉옷을 뚫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 앉았던 의자, 심지어 이불까지 냄새로 오염됩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는다는 건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가족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손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흘리는 것, 바디워시 거품을 대충 바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 사이, 고환 아래, 음모가 난 부분,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문질러 닦아야 합니다. 비누는 항균력이 있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씻은 후 완벽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금세 땀이 배이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린 후에는 면 속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노인 냄새가 유난히 심한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사타구니 위생이 엉망입니다. 어떤 분은 사타구니가 붉게 짓무르고 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처럼 나는데도 그냥 둡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부끄러워하다가 주변 사람들 코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습니다. 반대로 사타구니 하나 잘 씻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조 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자 손녀를 등교시키며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자들이 유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처음엔 사춘기라고 생각했지만 손녀가 실수로 한마디를 툭 뱉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썩은 냄새 나. 그 말에 며느리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속옷 쪽에서 냄새가 조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서요. 조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물론은 샤워했지만 사타구니는 손대기 민망해서 피하던 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샤워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타구니 안쪽까지 손으로 꼼꼼히 씻고 비누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간지럽고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히 냄새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손녀도 다시 팔짱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타구니 하나 깨끗이 씻었더니 손주들이 다시 나를 사랑해줬습니다. 냄새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더군요. 이처럼 사타구니 청결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냄새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씻는 습관만 바꾸면 냄새는 사라지고 존중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냄새 없는 인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세 번째 부위는 귀 안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냄새는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귀 안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끔해 보일지 몰라도 귀 안쪽, 특히 귓바퀴 뒤와 귓구멍 근처는 노폐물, 피지, 땀, 각질이 응축된 진짜 노인 냄새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피지선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끈적하고 기름진 분비물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물이 바로 노렌알데하이드와 만나면서 썩은 기름 냄새, 꿉꿉한 곰팡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귀는 작고 굴곡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만 흘려서는 절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귀 뒤쪽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샴푸도 잘 닿지 않아 씻는 걸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하루 이틀만 관리하지 않아도 찌든 때가 생기고 그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는 본인보다 옆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맡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당신이 말할 때마다 풍겨오는 그 꿉꿉함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 안쪽의 냄새가 노인 특유의 냄새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면 얼굴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냄새는 위생 불량, 나이 등 관리 부족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도 귀에서 냄새가 나면 모든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노인 냄새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귀 안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워할 때 귀 뒤쪽을 비누로 문질러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구멍 주변은 면봉이나 젖은 거즈로 살살 닦아야 하며 귓바퀴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지만 충분히 반복해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귀 주변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며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귀지가 더 끈적해지고 양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지가 굳어가며 냄새는 더욱 강해지고 심지어 검은 귀지가 배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면봉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늘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도 잘 차려입고 머리도 매일 감으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옆자리에 사람이 잘 앉지 않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했고 딸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귀에서 쉰내 나요. 그제야 거울을 들고 귀를 자세히 본 김 어르신은 경악했습니다. 귓바퀴 뒤에 누렇게 낀 때, 귓구멍 근처에 덕지덕지 붙은 귀지. 매일 샤워하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이 지독한 냄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귀 전용 클렌저를 구입하고 샤워할 때마다 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귓바퀴를 손톱으로 밀어보니 때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주변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옆에 앉는 사람이 생겼고 딸도 이제 진짜 향수 냄새만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 하나 닦았더니 사람 대접을 받네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냄새는 사람을 쫓아내지만 청결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더군요.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네 번째 부위는 입천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치만 하면 입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양치질만으론 절대 제거되지 않는 노인 냄새의 본거지가 바로 입천장입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음식물 찌꺼기, 세균, 치매 잔여물들이 뒤엉켜 끈적한 막을 형성하는 은밀한 악취 저장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량이 줄고 입안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입천장에 세균이 들러붙고 말라붙어 썩은 내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입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온몸에서 나는 듯 퍼진다는 점입니다.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불쾌한 냄새를 느끼는 건 대부분 이 입천장에서 올라오는 구취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경우 입 냄새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직접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 천장을 닦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당신은 평생 냄새나는 어르신으로 남게 됩니다. 입 천장을 청소하려면 단순한 칫솔질로는 부족합니다. 칫솔로 살짝 쓸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혀 클리너나 입안 전용 스크래퍼로 입 천장을 구석구석 문질러줘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천장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구취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루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향수도 세련된 옷도 아닌 바로 이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발원지가 입 천장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나요? 양치, 가글, 혀 닦기, 치실까지 해놓고도 입 냄새가 남는다면 그건 입 천장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곳은 입안의 지붕 같은 곳이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는 천막과도 같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음식물을 넘기고 말을 하면서 이 부위에 세균과 잔여물이 덕지덕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는 악취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입 속에 있는 작은 하수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은 늘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치실, 심지어 혀 클리너까지 사용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입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가글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속상했고 스스로 청결한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입 냄새의 원인이 입 천장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혀 클리너의 반대면을 이용해 입 천장을 아침마다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날 만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며느리는 요즘은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 냄새가 천장에 처박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장 하나 닦았더니 손주가 다시 안기더군요. 이처럼 입 천장은 냄새를 뿜는 지붕이며 동시에 존중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라도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입천장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5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부위지만 냄새의 진원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씻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배꼽 안에는 피지, 땀, 죽은 각질, 옷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검은 때 덩어리가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지독한 악취를 내뿜는데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빨래 냄새, 상한 기름 냄새처럼 코를 찌릅니다. 이 배꼽 속 찌든 냄새가 바로 노인 냄새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이 예전보다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배꼽 안은 더욱 기름지고 냄새나기 쉬운 공간이 됩니다. 더군다나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어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 폐쇄된 구조 때문에 배꼽은 썩은 것들이 고여있는 생체 하수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샤워할 때 배꼽까지 씻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만 흘려보내는 정도로는 절대 이곳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배꼽 냄새가 겉옷을 통해서도 스며나온다는 점입니다. 배꼽 근처는 내복, 셔츠, 니트, 여러 겹의 옷에 덮여 있지만 냄새는 그 틈을 타고 퍼집니다. 특히 땀이 조금이라도 찰 경우 이 냄새는 바로 증폭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배꼽은 쉬지 않고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몸에서는 샴푸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쿰쿰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 범인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제대로 씻으려면 반드시 손으로 닦아야 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문질러 줘야 하며 필요하다면 면봉을 사용해 깊은 부분까지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꼽이 너무 민감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소에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닦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씻은 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말려줘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또다시 세균의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9세 김모 어르신은 늘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간호차 들렀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옷에선 냄새가 없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좀 쉰내가 나요. 어르신은 당황했고 속으로는 내가 청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앞에 서서 배꼽을 살펴봤고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꼽 안이 까맣고 찐득한 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샤워할 때마다 배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넣는 것도 어색하고 찝찝했지만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닦다 보니 나중엔 때가 밀리듯 쌓인 찌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닦을수록 냄새도 옅어졌고 다시 딸이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런 냄새 전혀 안 나요. 오히려 비누향 나요.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꼽 하나 닦았을 뿐인데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냄새 하나가 나를 멀게 만들었더군요. 이처럼 배꼽은 작지만 강력한 냄새의 구멍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묻힌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꼭 한번 닦아 보십시오. 아마 당신도 몰랐던 숨은 악취가 사라질 것입니다. 냄새 없는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배꼽 매일 닦으십시오. 존중과 향기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습관에서 납니다. 향수는 잠시뿐이고 옷은 냄새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군데만 매일 꼼꼼히 씻으면 놀랍게도 악취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고 청결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씻으십시오. 노후의 향기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최고의 장점 중 첫 번째는 복잡한 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때때로 지옥의 문이기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생기는 크고 작은 다툼,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서운함, 표현하지 못해 억눌린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거리감, 사위와의 불편함, 손주들과의 단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젊을 땐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어머니니까 참아야 하고 아버지니까 이해해야 하고 자식이니까 받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가슴 한구석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쌓였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복잡함은 배가 됩니다. 어느 집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또 어느 집은 사위가 방문 자체를 꺼려 합니다. 명절마다 어디로 가느냐, 제사는 누가 모시느냐, 용돈은 얼마를 드리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가 생깁니다. 대화를 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눈빛 또는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냉랭한 말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을 살필 필요도 없고 자식이 오든 말든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 문제로 갈등할 일도 없고 손주들 용돈 문제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비수를 품은 말, 그 돈 좀 빌려주세요로 시작된 냉정한 요구, 엄마는 항상 문제였어요 라는 모진 말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핥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말들에 매번 무너졌던 당신, 이젠 그 지옥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은 새로운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70대 중반 여성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3남매의 어머니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절마다 그녀를 자신의 친정집에 안 오게 하려고 일부러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아내 편만 들었고 딸은 형편이 어렵다며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임대주택으로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인생을 이제서야 사는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단했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시절,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아이들 등교를 독촉하던 날들,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명절을 보내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하루를 맞추던 시간들이 끝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느라 내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었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고 정오에 첫 끼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내 리듬대로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호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억지로 발맞추던 날들에서는 더 이상 벗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빨리빨리가 미덕이었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지쳐갔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혼자 삶은 그 반대입니다. 늦어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잠시 멈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도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쉼입니다. 이런 여유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조율하고 맞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율입니다. 마음이 원할 때 움직이고 원치 않을 때는 멈출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몇 년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할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신문은 읽었냐, 오늘은 뭐 할 거냐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요한 삶을 위해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무수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살다 외로워진다느니, 건강이 걱정된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신만의 집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천천히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며 하루의 일정을 느긋하게 정합니다. 정해진 약속도 없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늘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의 산책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시장에 가고 천천히 음식을 준비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오직 혼자인 지금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낭비가 줄어서 좋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바로 감정의 소모입니다. 젊을 때는 참을 인자를 10번도 넘게 새기며 살았고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의 잔소리, 자식들의 눈치까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정의 전쟁터였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서러움을 숨기고 억울함을 외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노년에 혼자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의 대상 자체가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낄 상황도 사라집니다. 감정 소비가 사라지니 그만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쥐어뜯을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이 감정 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고 억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맞추기 위한 감정 낭비가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로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혼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감정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분은 남편의 무관심과 자식들의 무시 속에서 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밥상 하나 차리면서도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한 날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이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그만 좀 하라는 핀잔의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혼자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 혼자 사는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웃으시는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드디어 감정이 평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감정 낭비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선택이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선택이 아닌 의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였고 먹고 싶은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결혼은 가족의 기대에 따라, 직업은 생계를 위해, 아이를 낳는 것도 그저 정해진 수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늘 다른 사람의 허락 뒤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땐 아이에게 맞췄고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땐 그의 기분에 맞춰야 했습니다. 집에서 밥 하나 차리는 것도 오늘은 뭘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했고 쉬는 날 외출 한번 하려면 가족 모두의 스케줄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욕구는 늘 제일 끝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모든 결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갈지 모두 내가 결정합니다. 아무도 그건 좀 별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 비웃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조율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조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결과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이 모든 구속에서의 해방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낼지 갑자기 여행 가방을 싸고 어디론가 떠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선택도 남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해방입니다. 심지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남 탓도 비난도 없기 때문에 실수조차 자유로운 경험이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이제야 이걸 해볼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60대 후반 남성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번도 본인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지만 아내는 등산이 위험하다며 싫어했고 낚시를 가고 싶어도 가족 여행을 이유로 늘 미뤄야 했습니다. 옷을 살 때도 그 나이에 무슨 청바지냐는 말에 주눅이 들었고 여행지 하나 정할 때도 가족의 취향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은퇴 후 아내와의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고 국내 모든 바다를 한 바퀴 도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에서 눈을 뜨며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를 고민하는 재미가 그렇게 짜릿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소형 캠핑카를 직접 개조해 혼자 전국을 떠돌며 삽니다. 어떤 날은 바닷가에 멈춰 책을 읽고 어떤 날은 깊은 산속에서 고요한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가족은 이제 그에게 걱정이 아닌 연락 오면 반가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허락할 필요 없는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히 나답게 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보다도 선택의 자유로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평생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듣고 싶지 않은 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비위 맞추기 바빴고 집에서는 가족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내느라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충고, 반갑지 않은 방문, 껄끄러운 가족 모임에서의 눈치 싸움까지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수십 년째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나 때는 말이야. 그 나이에 이제 뭐 하려고 해 같은 말들은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더 상처가 컸고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과 친구의 말이 더 무자비하게 들렸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뭘 하든 잔소리하는 이도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가족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훈계하듯 말하고 며느리나 사위가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 그 얘긴 좀 그만해.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은 틀렸어요. 같은 말은 때때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방문을 거절해도 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보고 싶은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많을 필요도 자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존재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날아갈 것 같다가도 무심한 비난 한 줄에 깊은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이제 그런 감정의 낭비, 언어의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초반 여성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 역할에 지쳐 쓰러질 정도였고 남편은 항상 좀 참고 살아라며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는 자식마저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불평만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집을 나와 자신만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에겐 한동안 나를 찾지 말라고 말했고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문자로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울까 두려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만나는 같은 또래 여성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듣기 싫은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연락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이처럼 노년에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천재로 불린 토마스 에디슨이 노년에 들어 지인과의 대화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 발명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혼자니까요. 에디슨은 평생 가족과 동료, 투자자, 세상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순간조차 그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하나둘 곁을 떠나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에디슨은 그 시간을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자유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 소동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에 휘말려 귀양살이를 했고 중년엔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결별 등을 겪으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 그는 매일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고 혼자 차를 마시며 이렇게 읊었습니다. 사람과 멀어지니 세상과 가까워졌도다. 소동파는 말년에 비로소 자신의 글에 진정한 깊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깊은 사색의 문을 열어주었고 혼자라는 고요 속에서 삶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말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젊은 날은 지나가고 이제는 내 기분, 내 생각, 내 취향에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마지막까지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혼자인 지금 나는 가장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소동파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 속에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노년의 혼자는 상실이 아닌 선물이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인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노년엔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전 재산을 내어줬더니 남은 건 병원 침대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결과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로 덮였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가족, 이웃, 친구라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곧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남은 여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 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의 배신은 노년에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일입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30년 지기 친구니까라는 말은 법정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신뢰는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고 그 뒤엔 뒤늦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감정은 눈물로 끝나고 재산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도 기대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라는 착각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조차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고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배신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슬며시 등을 돌리고 조용히 뒤통수를 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같지만 마음속 계산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늙었다고, 착하다고, 많이 해줬다고 고맙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74세의 박문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며 2딸과 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후에도 집 마련에 손주 교육비에 돈을 아낌없이 보탰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엄마가 알아서 좀 해봐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어줬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대출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재활도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을 자식들 명의로 넘기려던 것도 멈췄고 작은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만의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금융교육도 듣고 계약서 하나도 전문가 상담 없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면 이제부터는 나 먼저 챙겨야 해요. 라는 말이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더라고.
기대는 줄이고 나를 챙겨야 덜 다쳐요. 친구들이 그래도 자식이잖아 라며 눈물 찌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믿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보다 내 안전을, 관계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존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바라고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커집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외롭고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챙겨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대체로 산산조각 납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진짜 위기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노인의 약함을 틈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노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해주겠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재산을, 내 감정을,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는 데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섭게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약점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이밍에 내 등을 칩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무기가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통장을 넘기고 이모, 믿어줘요 라는 부탁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 만큼 상처도 따라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불신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면 그 충격은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 배신은 약보다 치유가 오래 걸리고 감정적 상처는 고독보다 깊게 남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상처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6세의 전성의 할머니는 평생을 외동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살림을 꾸릴 때 할머니는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탰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을 줄 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손주를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이면 딸 집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좀 알아서 해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혼자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후 회복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전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나를 제외하곤. 외롭지 않냐고요? 전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망할 일이 없거든요.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손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차갑고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 전에 점검하고 기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적어지며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말동무 해드릴까? 이 말들이 함정이 되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재산 편취 사건은 모두 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흔들고 신뢰를 쌓으며 어느 순간 당신의 통장을 손에 넣습니다. 가짜 친구, 가짜 연인, 가짜 보호자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나중엔 차가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줬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은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란 걸 알고 접근하며 정, 의리, 사랑이라는 감정에 탈을 쓰고 돈을 요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요구하고 집까지 넘겨받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수백 건의 사례가 접수되며 피해자 대부분은 외로워서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번지고 결국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은 결국 이 사람도 그랬구나라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외롭기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감정으로 판단한 믿음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조건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등 뒤에 칼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믿는 순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정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78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안쓰러워요. 우리 집에 놀러도 오세요. 그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도 나눠주고 같이 동네 산책도 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을게요.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에 정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전화는 꺼져 있고 시장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고 정신적 충격에 몇 날 며칠을 앓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인데라는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할머니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요즘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보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챙겨야 해요. 외로움이 제일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구들도 조심하게 되었고 다들 함께 공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빈틈을 파고들 사람인지. 노년의 평온한 삶은 신중한 거리 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 한 번의 믿음이 내 집을 빼앗고 내 노후를 포기하며 내 존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따뜻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노인의 순수함, 인정,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모든 걸 뺏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상처는 깊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 빚더미 위에 집, 그리고 멍든 마음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불쌍해 보여서 도와줬다. 사정이 딱해서 그냥 믿었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만든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당하고 인정 많은 사람부터 망가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생각 없이 내어준다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후회는 평생 일궈온 삶을 비웃듯이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감정을 누적시킨 후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계산을 끝내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지금 노년을 노리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79세의 양정임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이 크고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운 처지의 젊은 부부에게 매달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유난히 고마워하며 자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엄마 같아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었고 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해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예금 통장을 건넸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멍하니 집안 한가운데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정임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회복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지 착했던 게 아니야. 라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 주변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년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아무에게나 줘선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평생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배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법, 그것이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노인의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땐 웃으며 다가오고 돈이 있을 땐 친절하게 대하지만
병들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든 그들은 당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만 곁에 머무릅니다. 노인의 신체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사람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돌봐주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끝나면 잠시 다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기대는 무거움으로 바뀌고 그 무거움은 거리두기로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가족이니까 날 버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보살핌은 갑자기 부담으로 취급되고 언제까지 돌봐야 하냐는 말이 들려오는 날, 당신은 비로소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제야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돌아서는 사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플 때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년의 모든 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은 선택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벗어나면 곧 버려집니다. 이 현실은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남는 건 나 혼자였다는 절규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것이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람을 적당히 믿고 나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모두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시에 사는 77세의 김하순 할머니는 몇 해 전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잘 챙기던 둘째 아들이 엄마는 우리가 돌볼게요 라며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처음엔 정성스럽게 병수발도 들고 물리치료도 데려다 주며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연금 통장을 요구했고 할머니 명의의 집도 엄마가 없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 생겨요라는 말로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연금도 집도 모두 내어주었고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며 일일이 간섭하고 손주도 불편한 듯 거리를 뒀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손에서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김하순 할머니는 작은 요양원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땐 그토록 고마워하더니 아프니까 사람도 달라지더라. 내가 너무 믿었던 거야. 요즘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더라. 나를 믿는 게 제일이야. 이 말을 들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말 명심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말, 오직 나를 지킨 선택만이 남는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노년에 사람을 믿는 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모든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건 사람보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서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피곤함과 질투심, 때로는 열등감을 안기며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식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교회, 동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요. 손주는 장학금 받고요. 처음에는 다들 와 좋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면 듣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살뜰하더라. 저 양반은 늘 웃는 얼굴이야. 동네 청년이 인사 잘하더라.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입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은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중심이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보다는 주변을 따뜻하게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늙었어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박 할머니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오셨지? 하고 다들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자식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선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제 김 여사님이 만든 반찬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 여사님 손주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같은 말로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자랑 안 하세요? 딸도 서울 살고 아들도 외국 있다면서요. 그때 박 할머니가 한 말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내 자식이 잘난 건 내 복이고 남 자식이 잘난 건 그 집 복이지.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칭찬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새로 했는지, 누가 건강이 좋아졌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박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따뜻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이보다 무섭고 나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례한 말은 순간의 실수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같은 말은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어도 틀린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이로 상대를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만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같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힘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나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말을 내려놓아야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만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하는 노인은 외면당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며 말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세워주면 진정한 중심이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삐져나오고 그릇이 넓으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넓은 말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누구나 반기는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까지 봉남 어르신 오늘도 계시네요 라며 인사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택배를 들고 온 젊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손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청년이 조심스럽게 봉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러자 봉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무게 잡으면 뭐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공손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그 말에 청년은 크게 웃으며 어르신 진짜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오든 반갑게 맞고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노년의 매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말이 멋져도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옷이 구겨져 있으며 손톱과 머리가 지저분한 모습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에서 나는 쉰냄새, 옷에 묻은 국물, 자국, 발에서 나는 땀 냄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하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영받습니다. 옷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림질된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머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정리정돈하며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누가 보냐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르고 눈에 띄는 지저분함은 인격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코를 막게 만드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공감 이전의 불편함을 줍니다. 깔끔하지 못한 어르신은 존경받기 어렵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청결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여지는가보다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시각과 후각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손톱 하나, 잘 정돈된 머리카락, 구겨지지 않은 바지 한 장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깨끗함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결과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잊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혜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꼭 치약 냄새 나는 깨끗한 숨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향기 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면 언제나 다림질된 카디건, 단정한 회색 바지, 깔끔하게 묶은 뒷머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처음 본 김혜순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긴 모델처럼 멋진 분도 계시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깔끔해야 내 말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며칠 아프셔서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순 할머니만 오시면 공기부터 다르잖아 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 할머니가 복귀한 날엔 마치 스타가 등장한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하나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결과 깔끔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김혜순 할머니처럼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소리보다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한 노인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괜히 대화를 가로막고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피곤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조용히 무게 잡을 줄 모르면 결국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순간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또 저 얘기야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적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나서지 않고도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조용히 나서서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을 멈추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하나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단연 그런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말이 없고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시끄럽게 훈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중심에 서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임의 기둥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조용함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늙어서 시끄럽기만 한 사람은 피로함을 주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온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충남 천안의 유대근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경로당에서는 말 없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장을 맡은 적도 없고 회의 때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지만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끼리 고스톱 자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날 모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을 때 유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결국 자리 문제는 순서표를 뽑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말없이 병문안을 가고 누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어르신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하오. 흩어지지 말고 더 자주 보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모임은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근 할아버지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소리는 잊히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가진 조용한 어른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가는 만큼 말도 더 쉽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참견은 상대방에겐 불쾌한 간섭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참견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만 많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참견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몰라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어 해답을 주려 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 간섭, 딸에게 육아 간섭, 손주에게 공부 간섭을 반복하는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소외됩니다. 할머니 오면 또 피곤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지만 이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늙었다고 해서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성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세 딸을 두고 있지만 절대 누구의 가정사에도 끼어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둘째 딸이 육아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도 성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반찬을 만들어 조용히 두고 가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 나타나고 딸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딸들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배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자 성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근데 내가 말할 준비되면 하겠지 싶었어. 나는 그저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딸들은 성자 할머니를 조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존경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누구의 사생활이든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간에서 말없이 귤 하나 건네주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 배려로, 조언보다 기다림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품격이 오늘도 사람들을 그녀 곁으로 모이게 만듭니다.